반갑습니다. 예, 재정학 예비순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교재는요, 이중구 교수님이 쓰신 그 재정학이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조명환 교수님이 공저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판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 교수님이 많은 그런 뭐 부분을 담당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는 뭐 많은 부분 담당하실 거다,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강의는 진행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교과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 그 들어가는 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프론트 페이지니까 이게 이제 3페이지예요. 3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네 보고 있던 페이지가 3페이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재정학에 관한 교과서들을 보면 책마다 담겨있는 내용이 무척 다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통일이 됐습니다. 많이 통일이 돼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가지고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거의 국내 어느 교과서를 봐도 목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조금 다릅니다. 재정학은 옛날에는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면, 다음 단락 보시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공통분모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교과서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교집합을 딱 만들고 있는 그 교과서가 이중구 교수님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책만 봐가지고 재정학 시험을 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중구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학이라는 과목인데,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 이제 넘어가면요, 영어로 이제 public finance 돼 있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finance라는 말은 뭐예요? finance란 말은 돈을 끌어와서 돈을 쓴다, 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 거고, public은 이제 공공 부분이라는 거니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제 재정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정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목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책마다 목차가 조금 다른데, 일단 이중국 교수님 책에 의하면 전체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학의 체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강의 계획서가 있으면 강의 계획서 목차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교과서의 그 차례 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재정학의 기초인데, 뭐 미시경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문제가 이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공재, 외부성, 이제 그 공공재, 외부성, 공공선택이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도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분배와 사회복지, 공공지출, 조세이론, 뭐 재정학 기타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보면 보통 이제 네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조금 이제 덩어리가 커지지만 1장부터 10장까지가 재정학의 기초, 그 다음에 효율의 문제, 공평의 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니까, 크게 해가지고 10장까지가 재정학의 전반부, 기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재정학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재정이라는 게 국가라는 시스템이 돈을 끌어와서 돈을 쓰는 것을 재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학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뭔가 하면 정부가 돈을 끌어오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세금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조세 이론이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공지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앞부분을 재정학 기초, 그 다음에 공공지출, 그 다음에 공공수입에 해당하는 조세, 그 다음 기타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파트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파트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결국 이제 4장에서 7장까지가 뭐가 있냐면 공공재, 공공선택, 외부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첫 번째 파트라고 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학, 재정학의 기초 파트라고 보자. 그 다음 분배와 사회복지돼 있는데요. 분배라는 것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한테 정부가 뭔가를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들읍시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가 분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부자들한테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라고 하면 분배를 위해서는 거두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눠주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눠주는 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8장에서 12장까지를 묶어가지고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공공지출 이론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13장에서 21장까지거든요. 13장에서 21장이니까 이게 덩어리로는 제일 큽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조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로 해가지고 네 파트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교과서에서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목차 구성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제 책의 구성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맨 앞에 기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 나오고, 어떻게 거둘 거냐 나오고, 그 다음 남은 이론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재정학은 일단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파트 정도로 나누는 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강 이제 눈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정학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정학이 어려우냐? 미시경제학이 잘 돼 있는 학생이면 재정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경지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요, 사실은 재정학 과목은 그 일반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하는 정치학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학이 어려우냐, 미시경제학을 잘 공부했다면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럼 재정학이 어렵다면 어디가 어려우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머지 파트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근데 이 조세 이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학보다 조금 더 어려운 미시경제학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아마 조세 이론 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다지 그것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차근차근 잘했으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정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진 않겠지만 재정학 시험 문제를 보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중구 교수님 책은 반드시 봐야 되지만 이중구 교수님 책만 가지고 시험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 교과서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대체로 어떻게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중구 교수님 책의 연습 문제가 아주 기초적이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구 교수님 책 연습 문제를 1단계로 풀어나가겠다. 그 다음에 2000년 이전에는 기출문제를 별로 볼 게 없어요. 그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약수형 시험 문제만 나오고 지금과 같이 분석형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4년 정도 이후의 기출문제는 완전하게 파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중에 괜찮은 문제집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재정학 모의고사집이라고 조금 이제 오래되긴 했는데 일부러 개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책을 내놨더니만 다 봐서요. 저 책은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추록은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나중에 나눠드려요. 추록 이제 1권이 나와 있고 추록이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교과서 중에서는 연습 문제가 좀 잘 돼 있는 문제가 임봉욱 교수님 책인데 저 책은 연습 문제는 좋은데 텍스트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저 책에서 좋은 문제를 나중에 뽑아서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 책 중에는 로젠이라는 분이 쓴 그 교과서가 있는데 그 책 내용은 볼 필요 없지만 그 책에도 좋은 문제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중국 교수님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크게 한번 목표를 세워놓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전체 목차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오늘은 우리 4장까지 할 거예요. 4장까지. 4장을 다 못하고요. 1, 2, 3장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4장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빨리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 경제학 수업 들으시는 분들 맞죠? 네,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은요, 그냥 수르륵 읽으시면 돼요. 이 시험 안 나와요, 1장에서는요. 안 나와요. 대강, 교과서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일단 재정학이라는 것이 정부가 돈을 걷어서 돈을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는 게 예산이고요. 돈을 거두는 게 조세니까 예산이나 조세와 관련된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세나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제도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 놀러 가봤어요. 일본에 가봤는데 또 이제 직업병이 도져가지고 일본 서점을 갔죠. 서점에 가서 공무원 코너를 갔어요. 공무원 코너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책들이 되게 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맨큐 거시 경제학이 6판이 나와 있었는데 일본에는 2판이 번역돼 있더라고요. 도쿄에서 제일 큰 서점이라서 책이 없는 것도 아닐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학 책을 봤는데요. 재정학 책이 우리나라 재정학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일본 재정학은 진짜 완전히 제도 있잖아요. 제도 중심으로 막 써져 있고 가끔 이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로 이론 중심으로 돼 있고 시험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론 중심으로 돼 있고 제도는 필요할 때 끌어오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 세계 조세 제도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거든요. 전 세계 예산 제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국가마다 다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은 행정학, 행정법, 이 제도를 다루는 쪽에서 주로 많이 해요. 재정학에서는 뭘 하냐면 전 세계 모든 예산 제도, 모든 조세 제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주로 다루는 게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재정학 이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제 재정학은 미시경제학 연장선상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에서 뭐 결국 이제 제3의 파트를 자세히 다루는 거죠. 여러분들 미시거시에서는 사실 가계 기업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학에 오면 이제 정부를 조금 자세히 다루게 되는 거고 국제경제학에 가면 이제 해외 파트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학을 보통 4부문 경제라고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 그냥 밑줄만 그으세요. 맨 위에 줄 보시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는가. 두 번째 관심은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중 어느 것이 좋고 나쁜가.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라는 뭐 그냥 실증적인 접근이라면 세 번째는 어느 게 더 좋고 나쁘냐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규범적인 접근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보다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더 실용적인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입법, 사법,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기구들은 우리가 다 정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기업들, 뭐 지하철 공사 이런 것까지 다 정부라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정부의 특징 나옵니다. 6페이지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부분의 특징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선출 또는 임명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선출된 사람이나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된다. 네, 선출, 임명.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럼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 강제력을 가진다. 예, 그렇죠. 행정법 하면 수용 나오죠.
안 나옵니까? 나올 건데 수용 유사 침해 안 나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거의 무보수로 할 수 있는 힘이 국가한테는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비시장 배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비시장 배분.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 보시면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는 보통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그런 거는 일단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면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를 돈 많이 낸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돈 안 내면 못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돈 낸 사람이 그 상품 서비스를 얻는다라는 시장의 자원 배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은 우리가 시장에서 다뤘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일단 알아놓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게 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가까운 그 초등학교를 간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부동산 전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그 집을 사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학군이에요. 똑같은 그 서울인데 딱 그냥 학군 좋은 데하고 학군 나쁜 데하고 집값이 차이가 엄청나요. 어느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집값이 확실히 그냥 바로 옆에 집인데도요 집값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학군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이지만 됐습니까? 문제는 그 비시장적 의사결정 때문에 시장에 왜곡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세 가지 한번 쭉 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행정학을 배우면 다 따로 배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유기체적 견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기계론적 견해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유기체는 생명이니까 만약에 좀 어감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요.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뭐 발가락이 조금 상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떼내고서라도 몸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전체를 위해서는 부분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이 유기체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계적 사고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느 한 부품이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먼저냐, 이 그 개인이 먼저냐,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개개인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그 자체가 전체 이익 또는 스스로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인가요? 현대 사회에서 유기체적 견해를 풍미하는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뭐 옛날에 뭐 나치나 지금 북한이나 그런 데나 그렇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개인주의적 사회인데 문제는 개인만 너무 앞세우는 것이 개인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유기체적인 그런 접근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냥 한 번만 읽어만 보시면 재정학의 시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일단 참고 내용으로 봐두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합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학을 일컫는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정학이라는 이름 대신에 공공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과서도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임봉옥 교수님 책
책이나 또 서울대에 있으신 전영섭 교수님이 공저하신 책 같은 경우에는 책 이름이 공공경제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공경제학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돈을 걷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혼합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다룬다. 혼합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다룬다라는 입장에서 공공경제학이라는 이름이 더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한때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유행이 되다가 결국 사람들 헷갈리니까 옛날에 이름은 옛날 쓰던 거 그냥 쓰자 해가지고 요즘은 다시 교과서 이름들이 재정학으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재정학의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기도 하고 저런 이름을 갖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이 좀 중언부언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끝에, 두 번째 단락 가운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신뢰하면서도 한계를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혼합경제인데 됐습니까? 그럼 이제 혼합경제에서 정부가 뭘 해줘야 되느냐, 시장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밑줄만 그으세요. 다음 단락 두 번째 줄, 소득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 세 줄 내려가면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성장해 나가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점에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뭐 계속 반복될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뭐 운동 경기에 비유한 정부의 역할 되어 있는데 시험 나올 리가 없죠. 핵심은 규칙, 심판, 경기자입니다. 그래서 딱 맞지는 않지만요, 규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부라고 하는 그 입법 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사법이나 또는 사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부지만 좀 사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안에도 보면 조세와 관련해서 심판을 하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안에도 독점과 관련된 심판을 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행정부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심판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경기자. 때로는 이제 주로 이제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뭐 경찰, 교육 이런 것들을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의 3대 기능이라고 머스크레이브라는 분이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고시.go.kr 하면 거기서 이제 역대 기출문제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해 정도만 봐도 괜찮은데요. 물론 풀 수는 없겠지만 거기 보시면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우리가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 직접 문항은 아니더라도 제시문에는 가끔 언급되는 것이 여기 머스크레이브가 이야기한 세 가지 기능이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시장 실패하고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3대 기능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또 첫째, 둘째, 셋째 나오죠. 오케이?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들 수험서로 공부하는 책들은 이렇게 돼 있어야 좋은 책이에요. 자, 그럼 첫째가 뭔가 하면 그 단락 뒤쪽에 효율적 자원 배분. 방금 시장이 가진 세 가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 시장이 가진 세 가지 한계하고 대꾸를 이뤄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단락 마지막에 공평한 분배. 오케이?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13페이지 메뉴에 안정과 순조로운 성장. 경제의 안정과 순조로운 성장. 오케이? 방금 보셨던 시장이 갖는 세 가지 한계하고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책 사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4페이지 보세요. 큰 정부, 작은 정부 나와요. 큰 정부, 작은 정부.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의 추세는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예요? 모르겠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90년대 후반, 95년 이때쯤, 90년대 초반에 이제 사회주의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시장만이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작은 정부 또는 어떻게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7년이 지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뭐 분배 정의와 관련된 이런 책들도 히트를 하고 최근에는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키티라는 사람이 쓴 그 21세기 자본이라는 이런 책도 굉장히 히트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추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90년대, 95년에서 2005년까지가 작은 정부 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때였다면 이게 부작용이 나니까 다시 조금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돌아오는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주된 개정이 뭐 주로 이제 2005년까지 이 책의 주된 그 내용들이 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수님은 계속 이제 작은 정부가 기본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하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작은 정부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15페이지 그 정부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따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이제 대체적인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보완적으로 봐서 그 정부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1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정부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공무원 숫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얼마가 되느냐 이거로 측정하는 거죠. 인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뭔가 하면 그 단락 한 5줄 내려가면요. 정부 예산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로 측정을 하죠. 뭐 굉장히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GDP의 50% 넘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에서 한 25% 정도가 됩니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20에서 25%그 정도 되는데 그 지출액을 가지고 따지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규제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거는요. 직접적으로 지출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 또는 뭐 선박의 안전장비는 이런 걸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제들은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나 가계의 지출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이나 가계의 지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그 정부의 역할들, 이 숫자로 안 잡히는 역할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원, 예산, 그 다음 규제 이 세 가지 다 따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나라가 이제 그 작은 정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 정부냐가 있고 어떻게 작은 정부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규제 완화 바람이 불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규제를 너무 완화하면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완화할 것이냐, 어디까지 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뭐 KT나 뭐 그 옛날로 하면 담배 인삼공사, 지금 같으면 KT엔진은 이미 민영화돼 있는 기업들이고요. 지금 이제 민영화 고려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은행, 한전, 수도공사, 인천공항, 철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뭔가 하면 다들 알짜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공항공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공항 경영 평가했을 때 10년째인가 세계 1위 하고 있어요. 그럼 10년째 세계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비효율적인가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는 이유가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좀 부적합한 그런 보기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하는 의도가 조금 의심스러워 보일 때, 정치인들은 자기가 임기에 있을 때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면 자기 주머니에 꽤나 많은 이익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퇴임 후에 또는 낙선했을 때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무조건 민영화, 나는 찬성, 작은 정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작은 정부다, 이게 너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정부의 미래가 나옵니다. 정부의 미래. 정부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 나오긴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중구 교수님이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경제학 책만 읽으시는 것 같은데 경제학 교수님들도요,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상하다 그래서 좀 그런데, 관심이 다양해가지고 경제학 교수님인데 막 물리학 책도 읽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경제학 관련해가지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중국 교수님이 다양하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 미래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향이 이거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다 2000년 중반, 2005년, 2006년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세계화의 진전, 그 다음 인터넷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세계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뭐 세계화라는 것을 소비 측면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재정학과 관련해서는 첫째,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의 증가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 증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화가 진전되면 노동도 잘 이동하고 자본도 잘 이동하면, 만약에 세율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세금이 낮은 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커진다. 다음 단락,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춰서 자원의 이탈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 경쟁이라고 해요. 텍스 컴피티션이라고 합니다. 텍스 컴피티션은 국가들끼리도 작용하고, 지방정부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지방정부들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텍스 컴피티션.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피키티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race to the bottom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국가들이 서로 이 세율을 낮추다 보니까 이 세율이, 특히 이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법인세 관련된 세금 같은 것들이 세율이, 법인세나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세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부가 앞으로 세금 걷기 좀 힘들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전 가격 문제가 생기는데, 이전 가격이라는 건요, 영어로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트랜스퍼라는 말은요, 항상 뭐하고 비교되냐면 트랜잭션하고 비교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거래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주고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트랜스퍼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A사 어떤 회사의 본사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어떤 회사의 외국 지사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본사에서 이익이 100이 나고 지사에서 이익이 또 100이 나요. 근데 본사에는 세율이 20%고 지사 국가에서는 세율이 1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이익을 여기서 내지 않고
여기서 내버리면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본사와 지사 사이에 가상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 원두 같으면 커피 원두를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래라도 괜찮아. 뭐든지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국에서 B국에 팔 때는 아주 낮은 가격에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B국에서 A국으로 다시 팔 때는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A국에서 발생할 이윤이 A국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B국에서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손에 쥐고 거래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와 지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너 장부 갖고 와봐. 왜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1,000원에 팔면서 이 회사한테 팔 때는 800원에 팔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치, 이전 가격과 관련된 세제가 상당히 발전해 있지만 항상 보면은 국세청보다는 기업들이 한 발 더 앞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랬던 저랬던 세금 거두기 참 힘들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세계화의 진전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인터넷의 확산인데요. 인터넷의 확산 또 몇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첫째, 과세 협력자를 찾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세금 중에 조세 수입이 제일 많은 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대화된 그런 세금인데요. 그 장점들이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탈세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탈세가 힘들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앞에 사람이 탈세를 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앞에 사람이 세금 안 냈대요라고 이렇게 과세 관청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세상 협력자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중간 단계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직거래가 많아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두 사람만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행해질 경우,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거래될 경우 이거 어떻게 과세할 거냐. 사실 이제 기준이 마련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상상품인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레벨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레벨도 잘 안 올라가고 아이템도 없고 해가지고 중국이한테 그냥 이 불칼을 하나 샀어요. 이것만 다 죽어. 근데 그거를 칼을 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과세를 할 것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책 주장은 19페이지 정부의 활동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안 거치는데 뭐 돈을 쓸 수가 없지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우선적 감축 대상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이건 이제 한 6, 7년 많으면 10년 전에 쓰신 거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소득 재분배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재분배가 이제 맨 먼저 줄이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라면 지금은 그렇게 쉽게 줄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앞으로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조세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GDP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GDP 대비해서도 조세 수입은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잘 되는 식당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다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요. 증빙이 없어요.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들키냐면요. 내고 싶은 만큼 세금 냈다가 이제 돈이 모이잖아요. 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깝잖아요. 건물을 산다고요. 건물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와요. 당신 버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건물을 무슨 돈으로 샀냐. 그동안 탈세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다 신용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라든지 이렇게 전자화폐를 쓰는 것이 확대된 것이 세원을 크게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이중구 교수님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정부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일은 일단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짧은 미래 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재분배 역할 같은 것에 중요성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재분배 관련된 부분도 쉽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하고 선생님 생각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관계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 연구 역사인데 요거는 그냥 읽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시고 책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아, 내가 이런 것들 배운 거구나 라고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읽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자, 1장 여기까지입니다. 2장 부분은 우리나라 재정인데요. 이것도 읽지 마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으면 완벽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와서 다시 다룰 겁니다. 필요할 때 다시 다룰 거고, 주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조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거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집에 가서 읽으면 피와 살이 될 거야. 안 됩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일단 제 생각에 1순환 할 때쯤 돼서는 여기를 읽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와서 봅시다 하는 것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페이지만 잠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재정의 기본 골격되어 있는데요. 재정의 기본 골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보면 민간 부분, 공공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 정부 안에 보면 다시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는요. 준영리기관인 공기업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에는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들, 뭐 사회 공익을 위한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안에 보시면 다시 뭐가 있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방정부들이고, 그 다음에 기재부, 뭐 보건복지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앙정부들이고, 이렇게 일단 구분은 할 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부와 공공기관 나누고, 정부 안에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정부 안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정부라는 게 복잡하게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부라는 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일은 저 선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은 정부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지방정부 네가 해라.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면 최근에 그 보육 관련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 이런데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지방자치단체를 뽑은 거예요. 중앙정부의 중요 인사들을 뽑은 거예요. 중앙정부 중요 인사들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정부에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란 말이 이걸 다 포함하는 큰 의미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 여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란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선거철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예를 하나만 들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좀 비겁한 짓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자, 일단 정부가 어느 정도 생겼구나 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상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29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요, 표가 있고 연도 옆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목 GDP 기준으로 지금 현재 1,500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1,500조. 맨 아래 나올 겁니다. 1,485 돼 있는데 올해는 1,500 넘습니다. 오케이? 자, 1,500조 되는 나라구나. 그런데 여기서 맨 끝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규모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그 측정 방식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1,500조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비중이 20에서 25%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 1,500조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 기준으로 28,000,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1인당 GDP 3만 달러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3만 달러 곱하기 5천만 하면은 요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금방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 공부한 학생들이 기초 통계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알고 있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봐갖고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43페이지 가보세요. 세금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그 파이의 맨 안에 보시면 세 가지 큰 세금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조세 수입이 제일 큰 세 개의 세금이 무엇이다?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소득세는 줄여서 법인세라고 해요. 자, 한때는 소득세, 법인세 중에 법인세가 더 많았던 적도 있어요. 아마 구판을 가진 분들은 구판이 없는데요. 혹시 구판을 가진 선배책을 보자고 하면은 아마 법인세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득세가 더 많죠. 오케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MB께서 아주 마켓 프렌들리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많이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가 1위를 육박하는 2위였는데 지금은 2위에서 꽤 떨어진 3위가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를 올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재정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인소득세하고 그 자산 관련 세금들은 외국이 다 낮추기 때문에 따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법인세는 굉장히 왜곡이 심한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MB께서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번 낮춘 법인세를 다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법인세를 높이십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따지고 들면요, 법인세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개인소득세요? 아니요, 개인소득세는 이미 높아요. 우리나라. 상당히 높아요. 그럼 뭘까요? 부가가치세인데요.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세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음료수 하나 드시면 영수증에 10%가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자가의 11분의 1이 세금으로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네가 마셔도 10%고 이건희 회장이 마셔도 10%고 누구 회장이 마셔도 10%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올릴 여지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부가가치세가 보통 20% 가까이 하거든요. 한국은 부가가치세 10%예요. 올릴 여지는 있으나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걸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증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뭘 올릴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소득세 또 올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소득세는 이미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계속 다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읽지 마세요.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읽는 도중에 5분 안에 잠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이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 후생경제학인데 3장 후생경제학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보셨던 마지막 부분, 시장 실패 부분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일반 균형부터 시장 실패까지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보시면 후생평가의 기준 되어 있는데 시장 또는 그 국민 후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른바 거의 정답이 있는 부분인데요. 경제 체제가 얼마나 바람직하느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두 번째가 다음 단락 보시면 분배의 공평성.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책을 봐도 바람직한 이 사회란 것은 이 세 가지가 달성된 사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여러 교수들이 다들 그 후생평가의 기준으로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겠죠. 근데 세 번째 나오는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59페이지 두 번째 줄,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정부가 막아줘야 되느냐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온정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영어로는 파터널리즘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 파터널 이쪽이 좀 가부장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부장적 간섭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온정주의, 온정적 간섭주의, 가부장적 간섭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효율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고 개인적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개인적 자유를 계량화시킨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그 나라마다 개인적 자유의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나중에 나오는데 아마르시아 센 같은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효율성하고 공평성이 이제 기초가 될 거니까, 자, 60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나옵니다. 파레토 효율이 뭔지는 다 배우셨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 뭔가 하면 거기 그 제시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돼 있죠. 쉽게 말하면 나빠지는 사람은 없고 좋아지는 사람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레토 효율. 됐죠?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을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효율이라는 것은 파레토 효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시경제학에서 세 가지의 한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파레토 효율 조건을 받고, 그 세 가지 효율 조건을 모두 달성하면 효용 가능 경계라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요, 효용 가능 경계를 아마 이걸 구불구불구불하게 그려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그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정학 책선 그냥 매끈하게 그려놨습니다. 오케이? 이게 효용 가능 경계다라고 생각하시고, 62페이지를 보시면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나옵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 옆에 괄호하시고요. 분권화 정리라고 씁니다. 분권화 정리.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는 것은 이런 조건이 달성될 때, 강단조성, 외부성이 달성될 때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거기 세 줄 내려가면요, 보이지 않는 손해의 명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는 괄호하시고 분리정리합니다. 분리정리.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사회적 의사결정을, 그렇잖아요. 사회적 의사결정을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정부가 모든 걸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맡겨두더라도 바람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화된 자원 배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분권화 정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일단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면, 초기 부존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거꾸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정리들입니다. 자, 이 정리는요, 6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효율과 관련된 논의에서 공평성의 논의를 분리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효율 따로 이야기하고 공평성은 공평성 따로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후생경제학 제2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배운 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정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감이 뉘앙스가 조금 별로라서요, 이렇게 한번 고쳐보세요. 이 정리는 하고요, 효율 사이에 이 정리는 어떠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이하고 분 사이에는 라도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붙여 읽으면 이 정리는 어떠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도 시장 기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인 점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평성을 달성하더라도 효율성을 해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학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를 쭉 읽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보충 자료는 거의 1순환에 다시 중복되니까요. 뭐 너무 깨끗하게 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냥 참고 자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자료의 1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해가지고요. 1페이지에는 부분 균형 접근이라고 나오고 2페이지에는 일반 균형 접근이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문제는 소비 측면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 측면 효율성, 그 다음에 거래량 효율성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요거는요 제가 설명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좀 느끼셔야 돼요. 앞으로 이 식은 오늘 안에도 이 식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A자를 뒤집어 놓은 기호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모든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는 소비자 번호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소비자들에 대해서 P는 MBI라고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격보다 MB가 크다, 그만 소비하겠어요? 더 소비하겠어요? 더 소비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가격보다 MB가 적다, 라면 너무 많이 소비했다고요. 덜 소비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주어지면, 가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MB를 P에 맞춰 놓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의 MB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소비자들의 MB가 서로 다르다면 효율일까요? 비효율일까요? 비효율입니다. MB가 높은 사람들이 더 소비하는 게 나아요. 근데 MB끼리 같아졌다라는 것은 소비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식 아래 두 줄 내려가서 봅니다. 따라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효용을 증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비 측면의 효율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배분될 조건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런 기호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A도 똑같은 뜻이고요. 이번에 J는 생산자를 나타내는 번호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모든 생산자 있어가지고 P는 MCI가 달성될 겁니다. 완전 경쟁이라면 P가 동시에 뭐가 돼요? MR이 되거든요. 그래서 MR이 크다면 더 생산하고 덜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자신의 MC를 어디에 맞춰놨다? 가격에 맞춰놨다. 그럼 간접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MC가 어떻게 돼요? 같아질 거라고요. 자, 그럼 이것도 두 줄 내려가서요. 얼마를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가격하에 거래되는 상품의 공급을 지금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산자들한테 배정하더라도 비용을 감소시킬 방법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생산 측면에서 효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얼마일지는 지금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이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나눠졌다. 지금 현재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자들한테 제대로 분배되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양이 효율적인가라는 걸 따져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조건을 균형 거래량의 효율성 또는 종합적 효율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소비자 및 모든 기업에 있어서 1번과 2번이 성립했다면 따라서 MB와 P와 MC가 다 같아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I하고 J라고 이렇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은 소비자들과 많은 기업들의 MB들이 다 같아지고 MC들이 다 같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더 이상 거래량을 변경함으로써 사회 우생을 증가시킬 수도 없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부분 균형 기호들을 사용한 자원 배분의 효율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런 거 안 배운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다 배우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2인, 2제, 2요소 경제를 생각할 때요. 2인, 2제, 2요소 경제를 생각할 때요. 생산의 효율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었죠. RTS LK는 RTS LK. RTS가 뭐예요? 한계 기술 대체율로서 한계 기술 대체율로서 우리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 부분에서의 등량곡선의 기울기하고 Y 부분의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중국 교수님 책에서 RTS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에서는 RTS라는 표현보다는 M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MRTS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MRT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생산효율 조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조건이 뭔가 하면 교환효율 조건이라는 거였습니다. 교환효율 조건이라고 하고 소비효율 조건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MRS XY하고 MRS XY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며칠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이래서 소비에 있어서 또는 교환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이 X를 좋아하는 정도와 B라는 사람이 X를 좋아하는 정도가 같아야지 효율이지 다르면 옮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교환 효율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적 효율 조건이라는 것은 MRS하고 MRS하고 같아졌는데 그게 MPT라고도 쓰고 MRT라고도 씁니다. 아래쪽에 제가 MRT라고 썼으니까 MRT라고 쓸게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X를 좋아하는 정도와 B라는 사람이 X를 좋아하는 정도가 같아졌는데 만약에 그게 MRT라는 게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거든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이자 X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해요. 네, X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입니다.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가 크다면 더 생산해야 되고요. 적다면 덜 생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이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라는 것이 종합적 효율 조건이라고도 하고 생산물 구성의 효율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 암기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첫 번째,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쟁 또는 일반 경쟁이라면 봅시다. MR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R분의 W 아래쪽에 나올 겁니다. 이중국 교수님 미시경제학에서 V분의 W라고 주로 쓰거든요. 근데 V분의 W라고 쓰는 책보다 R분의 W라고 쓰는 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R분의 W가 요소 가격을 의미하는 거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X 생산자도 여기다가 이제 이윤극대와 비용극소화를 시도할 것이고 Y 생산자도 여기다가 비용극소화, 최적 생산 조건을 맞출 거라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조건이 달성된다.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A 소비자도 MRS를 PXPY에 B 소비자도 MRS를 PXPY에 맞출 것이기 때문에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교환 효율 조건도 자동 달성된다. 그 다음에 우선 두 소비자의 MRS가 PXPY의 비율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PX하고 PY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X와 MRY 역할을 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수입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MRT, 즉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10장에서 HX와
HY의 비율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게 MCX와 MCY의 비율이 된다라고 보셨던 내용이에요. 미시경제학 10장에 결합 생산의 최적 조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조건에서 만약에 이쪽이 크다면 이거는 MC의 비율보다 MR의 비율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X 생산했을 때의 MC보다 MR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X 생산을 늘려야 돼요. 그 다음 반대면 Y 생산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라면 MRS를 PXPY에 맞추고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라면 MRT 또는 MPT를 PXPY에 맞추기 때문에 이 조건도 자동적으로 달성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다 보셨던 이른바 세 가지 한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배웠던 거 다시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학에서 계속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고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63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성공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실패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시장 실패의 여러 원인은 제가 미시경제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학에서도 그렇고 미시경제학에서도 그렇고 꽤나 잘 나오는 약수령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를 크게 준비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당 4줄이나 5줄 정도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시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 가장 기초적으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생경제학 제1 정리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강단조성,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생경제학 제1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다 AND로 성립을 해야 돼요. 강단조성, 무외부성, 완전 경쟁이거든요. 근데 강단조성은 만족된다고 치더라도 완전 경쟁이 만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뭔가 하면 불완전 경쟁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무외부성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외부성이 발생하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성은 별도의 내용으로도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외부성 들어와 있고 그 외부성의 특수한 사례로서 그러니까 외부성과 별도의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 외부성의 특수한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하는 것이 공공재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공재 외부성은 넓게 외부성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거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하죠.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6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재화.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재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외부성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외부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마 미시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산 외부성, 소비 외부성, 그 다음에 긍적 외부성, 그러니까 좋은 외부성, 나쁜 외부성 아마 그렇게 구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성도 이유가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불확실성 나오는데요. 이 불확실성과 관련돼서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불확실성도 시장 실패의 사례도 포함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지진이 나서 피해가 났어요. 시장 실패예요? 모르죠. 이거 좀 애매하죠. 지진이 나는 거는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진을 대비를 잘못하면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확실성이 시장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물론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시장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의 원인인 것은 아니고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면 사람들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면 시장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 그 자체가 시장이 일으킨 문제냐, 지진을 사람이 일으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상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죠. 죄송합니다. 수업합시다. 흰수염이라고요. 수업할게요. 참나 이거 며칠 사이에 수업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65페이지 두 번째 줄 에로 있습니다. 에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포괄하는 완벽한 조건부 거래시장이라는 게 있다면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혀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2순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지진 같은 거고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못 막았다면 그건 뭐라고 볼 수도 있다.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는 정도 이야기.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비되지 못한 시장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먼저 뭐부터 보시냐면 66페이지 불완전 정보. 그래서 불확실성하고 불완전 정보는요, 구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완전 정보는 막 용어가 완전히 확립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확실성과 비대칭 정보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불완전 정보라고 하면 불확실성하고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6번에서 말하는 불완전 정보는 미시경제학 21장 20 가서 나오는 그 비대칭 정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하셨다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완전한 자본시장, 완전한 보험시장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에 뭐 리카도 정리할 때도 보면은 이 자본시장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본시장이나 완전한 보험시장이 마련되지 못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5페이지에 나오는 완비되지 못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험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완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지금 필요하면 돈을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런 보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보험인데 왜 이런 게 없을까? 라는 것이 있다면 왜 그게 이제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시장 실패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시경제학 교과서하고 비교를 하면 완비되지 못한 시장이 여기 하나 더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넣어놨을 건데 여러분들 약수령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시장 실패 사례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장 실패 보셨고 좀 더 봅시다. 66페이지 보시면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약술형으로 잘 나오는데요. 67페이지 보시면 일단 미시경제학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맨 첫 번째 줄.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을 제공할 뿐 충분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실패가 났다고 해서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중국 교수님이 가끔 이렇게 좀 수사법을 쓰세요. 이렇게 하는 표현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초과 부담이 나오고 정부 실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교과서마다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부분의 비효율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맨 위에다 써놓으세요. 정부 부문 비효율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과서 표현 방법에 의하면 초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초과 부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조세 이런 거 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넓은 의미의 시장 정부 실패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를 광의로 볼 때는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근데 정보 부문의 비효율성이 초과 부담과 정부 실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요때 이제 정부 실패는 넓은 의미로 본 거구나, 좁게 본 거구나, 협의로 본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든지 중요한 게 많은데 왜 저런 거 가지고 점수를 깎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큰 목자 중심으로 보세요. 제한된 지식과 정보. 이건 사실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요, 시장을 집단지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부문을 엘리트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수로 구성된,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집단지성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엘리트 지성 중에 어디가 나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보 부문에 제한된 지식과 정보가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민간 부분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물대포 쏘면 해산하겠지. 해산 안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민간의 반응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뭐 연설한 거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치는 타협하는 거다. 비록 자기가 100% 옳다고 하더라도 타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때 그게 결국 보면요,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정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타협과 절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타협을 하고도 훌륭한 정책인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타협하고 나면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또 많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관료 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민간이라면, 3번이 정치인들이라면, 4번은 관료인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현실적 여건상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공무원들요, 정치인들이나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려오면요 웃어요. 그냥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이러고, 뭐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임기 끝나겠지 쟤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진짜 정치인들하고 유능한 우리가 윗사람들을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뜻만 옳고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요, 관료 조직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료 조직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지식도 뛰어나고 마인드도 훌륭하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러면 이제 좋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에서 대부분 보신 내용 한번 반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분배의 공평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